네, 여러분 김영명 원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새벽을 여는 한사 아침 햇살 한열의 김영명입니다. 지금부터 모두 저를 주목해 주십시오. 10분이 짧습니다. 지금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치료하는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입냄새 관련 질환에 대해서 개요를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을 좀 할 테니까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사람 얼굴이라고 칩시다. 그리고 식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가 이렇게 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장은 아주 꼬불꼬불해서 아주 길고 대장이 한 바퀴 돌아서 직장 여기 이제 항문이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저 끝에 보이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여기가 구강이고 음식물이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식도와 위 사이에 여기에 이 명치 한번 잡아볼까요? 예, 여기쯤입니다. 여기에 하부 식도관략근이라는 관략근 형태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 관략근은 그 항문 관략근과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여기는 내 마음대로 쪼일 수가 없고요. 항문은 내 마음대로 쪼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점은 소화기관 내에 있는 똑같은 관략근입니다. 그래서 연관성이 좀 있습니다. 문제는 얘가 하는 일은 음식물이 넘어갈 때는 열렸다가 음식물이 다 넘어가고 위가 이제 연동 운동을 할 때는 꽉 야무지게 닫아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게 힘이 좀 떨어져서 약간 느슨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만 있어야 되는 위산이라는 산성 액체가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위벽은 위산에 적응된 조직이기 때문에 위산이 닿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식도벽은 조직학적으로 완전히 달라가지고 위벽하고 조직학적으로 달라가지고 위산이 닿으면 소위 말해서 약간 타게 됩니다. 그러면 불편감이 느껴지고 여기 가슴에 뭔가 걸린 듯한 느낌. 이런 상황을 보시면 여기가 정상적인 지금 식도관략근에 잘 쪼여지는 형태고요. 여기는 지금 잘 쪼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염증이 생기는 상태입니다. 다음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 끝으로 가보실게요. 네. 요거 볼게요. 그래서 이런 증세가 나타나는데 여기에 염증이 있으면 목에 뭔가가 걸린 듯한 느낌이 자꾸 듭니다. 그리고 구강의 상태는 늘 말하지만 여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구강이 입이 자꾸 쓰고 마르고 이런 느낌이 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은 생목이 올라온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위산이 넘어오는 거죠. 그리고 위산이 넘어옴으로써 식도 앞에 있는 기도를 자극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장기침이 호흡기 문제가 아니고 감기도 아닌데 자꾸 장기침이 끊이지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여기가 열려 있으면 마치 하수구 뚜껑을 잘 안 닫아놓은 것처럼 음식물 쓰레기 뚜껑을 잘 안 닫아놓은 것처럼 특유의 냄새가 올라옵니다. 이거는 치과적인 문제나 이 구강의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부터 올라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심하신 분들은 숨만 쉬어도 납니다. 제가 진료실 안에서 입냄새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심하신 분들은 숨만 쉬어도 본인은 입을 안 벌리니까 입냄새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기전으로 이런 질병이 발생이 된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 양방병원에서 저한테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양방병원에서 치료를 수회 반복하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짧게는 뭐 한두 달, 요즘엔 그런 분들이 많네요, 이 상황에. 근데 이제 길게는 뭐 5년, 10년, 20년 정도 되신 분들이 이 증상이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많고요. 내시경을 당연히 해봤겠죠.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보통은 2년에 한 번 하면 됩니다. 근데 더 짧게 계속 불편하니까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계속 해보고 또 식도염 약을 한두 달 이렇게 먹고 좀 괜찮다가 또 반복. 이게 한 10년 동안 반복되시는 분들이 제 주 고객이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양방병원에서 주는 약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소염제. 그래서 제가 원래 글씨를 되게 잘 쓰는데 이게 잘 안 써지네. 자, 소염제. 첫 번째는 소염제. 그래서 여기 위산이 넘어왔을 때 여기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소염제를 주고요. 두 번째는 위산 억제제. 또는 제산제. 또는 위산 중화제. 같은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도포. 도포는 한 바퀴 싸는 겁니다. 갤포스나 게비스콘 같은 거 생각하면 됩니다. 하얀 점액생의 액체로 식도와 위벽을 한 바퀴 쭉 보자기처럼 싸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결과지고요. 이 두 가지가 양방병원에서 주는
주요 그 성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약물로는 근본 치료는 사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겨울에 너무 추워서 발이 꽁꽁 얼었다고 칩시다. 거기다가 오줌을 누르면 잠깐은 따뜻하겠죠. 근데 2, 3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더 깡깡 얼게 돼 있거든요. 거의 그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치료 방식이 위산을 억제하는 치료 방식입니다. 위산을 억제하는 치료 방식인데 문제는 얘는 그대로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좋은 점도 있습니다. 좋은 점은 빠르게 증상 해소가 됩니다. 빠르게. 그냥 거기다 오줌 넣으면 빠르게 증상 해소가 되죠. 근데 나쁜 점은 근본 해결은 어렵습니다. 얘는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약을 안 먹으면 다시 또 올라오게 됩니다. 어쩌다 한번 살다가 누구나 이런 게 생길 수도 있어요. 어쩌다 한번 생겨서 이거 한두 달 먹고 나았는데 다시 제발 안 한다. 그럼 저한테 안 오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계속 반복돼서 생긴다. 그러면은 이것까지는 맞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저한테 그런 걸 합니다. 옛날에는 이거 먹으면 좀 괜찮았었어. 근데 이제는 듣는 것 같지도 않아. 이거 10년째인데 이제는 이거 먹으나 안 먹으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위산을 억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면 제가 치료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식도 관략근을 위산을 억제하지 않고 식도 관략근이 잘 늘어져 있으니 이것을 잘 조일 수 있도록 기능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하냐? 전체 치료를 100으로 따진다면은 한 50% 반절 정도의 역할이 한약 치료에 대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꼭 한약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실제로 있습니다. 30% 정도는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좀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20% 정도는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 저한테 침치료를 받으러 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제 멀리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일에 한 번 오시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더 멀리 계신 분들은 못 오시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그럼 전화를 드리거나 그렇게 합니다.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 지금 앞에 있는 거 한번 봐주시겠어요? 문진표. 저희 한의원에 이런 문제로 오시면 문진표를 먼저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그 생활 습관에 대한 내용, 약간 그 한지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여기 써 있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밀가루 음식을 조금 덜 드시는 방향으로 아니면 안 드시면 더 좋고요. 대부분은 경험적으로 본인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한 10명 중에 2명 정도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논문적 근거가 있고요. 밀가루에 대한 약간 미약한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이 식도 관략근이 조금 더 늘어지는 거예요. 체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체질이 있으신 분들이 저를 주로 찾아오게 됩니다. 밀가루 음식 조금 안 드시는 방향을 하고 두 번째는 차가운 거를 안 드셔야 됩니다. 식도 관략근이 늘어졌다고 표현했는데 저도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식도 관략근이 늘어져가지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의 40% 정도,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 40% 정도 됩니다. 치질이 있습니다. 치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소화기관 내에 관략근이 늘어지기 쉬운 체질적 특성을 갖고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밑이 빠진다고 표현하는 치질 같은 게 있을 때 차가운 바닥에 앉아 있으라고 안 하죠? 오히려 훈증요법을 씁니다. 차가운 접촉을 하면 관략근이 더 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차가운 거를 조금 안 드셔야 된다. 세 번째는 밥 먹고 2시간 눕지 말아야 된다. 간단하죠? 여기 열려 있는데 밥 먹고 누우면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랑 거의 같은 얘기인데 너무 과식, 너무 폭식을 하면 안 된다. 속된 말로 여기 목구멍까지 차게 먹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위가 다 찼는데 더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위산이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쉽게 식도 쪽으로 넘어가는 상황을 만들지 마라. 이 세 가지를 지켜줄 수 있으면 제가 완치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정신적, 감정적 문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립니다. 제가 10분 동안 최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이거는 굉장히 많은 상담과 그 사람에 대한 애정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그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치료를 100으로 따지면 이 정도 비중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치료 기간은 짧으면 한 달간 그것도 오래된 경우에는
길면 한 10년 됐어요, 20년 됐어요. 증상이 오래된 경우에는 한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치료 기간에 관련된 생활 습관을 100%다 지켜주시는 것을 원칙합니다. 치료 기간이 끝나고 2배 정도 기간, 3개월 치료했으면 6개월, 한 달 반 치료했으면 3개월 정도는 안정화 기간이라고 해서 10년 동안 이게 늘어져 있는 사람들을 3개월 동안 쪼여주는 게 이게 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짧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기간을 2배, 치료 기간의 2배를 잡습니다. 어느 정도 엇비슷하게 지켜줘야 됩니다. 생활 습관을 약간의 유도리는 있으나 80% 정도 비슷하게 지켜주면 그 이후에 재발을 잘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점 보실게요. 그래서 이제 비용에 대한 걸 궁금해 하시니까 그냥 노출을 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제 15일분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20만 원 저희가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달 반 정도, 예를 들어서 5개월, 6개월 됐습니다. 이런 분들은 한 달 반 정도 치료합니다. 제가 그러면은 60만 원인데 조금 디스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55만 원. 그리고 여섯째, 석 달을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총 비용이 120만 원대 102만 원 정도 들어가고 여기서 B&I 할인이 아마 조금 더 있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이제 일반 환자들 기준이고요. 넘겨볼게요. 자, 다시 한번 봐주실까요? 제가 매주 이거를 보여드리는데 아마 제가 이걸 하게 되면 최은 대표님이 원천하다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품목이 뭐예요?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 이런 기전들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이것들이 조금 더 새롭게 보이고 이게 이래서 이렇게 이런 증상들이 표현이 되는구나 하나하나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한 문제구나, 뿌리가 같구나 이렇게 보이실 것 같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설명 잠깐 넣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죄송한데 네. 그 칫솔질 할 때 네. 평소 그러니까 점심 저녁은 상관없는데 아침에 공복에 칫솔질 하면 네. 헛구역질이 너무 심해서 네. 근데 밥을 먹으면 또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밥 먹고 양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보통 아침에는 네. 헛구역질을 감수하고 하는데 이것도 연관해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건 다른 이슈인 건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대학교 때 공부하다가 날새 본 적 있으세요? 날새는 구역질 나오는 거 아세요? 아세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질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위산을 뱉어내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날을 새면 몸이 산성화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안에 있는 산성을 내뱉어야 되는 욕구를 느껴요. 그래서 아침에는 산성이 좀 심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내보내서 조금 더 내 몸을 중화, pH를 맞추려고 하는 그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가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또 유난히 좀 더 그렇다.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조금 쉽게 열리는 겁니다. 조금. 그래서 약간 이 질환이 있는 전 단계로 가는 경우에 그런 게 좀 더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침에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전 단계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구강의 상태는 잘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지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치료를 만약에 다 하면 완치가 가능한 문제인 건지랑 또 네. 하나는 이렇게 더 악화되면 혹시 귀나 이런 문제라고 번질 수도 있는지 귀가 갑자기 왜요? 뭐 이명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문제가 번지는 건지. 아니요, 그런 거는 번지지 않고 근데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역류성 식도염이 생기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있으면 이명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큰 범주에서 보면 자율신경의 실조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완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맨날 허리 아파서 침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겁나서 수술을 못 하겠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셔요. 수술하면 걱정 끝, 고민 끝, 행복 시작이 아니고 그때부터 고생문이 열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완치의 개념을 일반 환자들은 대부분 내가 아무 신경도 안 써도 다시 증상이 안 나타나는 걸 완치로 생각해요. 근데 사실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잘 관리할 수 있는 내가 스스로 내 증상을 없을 정도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정도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만 더 받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술을 먹거나 네.
아침에 커피를 먹거나 네. 우리가 쓰이잖아요, 수풀이잖아요. 네. 위에 염증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 아니면 역류성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아, 위 염증에 관계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류성 식도염도 같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종합검진 해보면 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라고 나오긴 하거든요. 네, 많이 심하진 있어요. 않지만, 네. 네. 근데 그 또 이것도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제가 의료인으로서 대변을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디스크 같은 경우에 60대, 70대 사람분들을 그냥 아무나 데리고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데리고 병원 가서 사진 찍어보잖아요. 디스크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몇 명 중에? 60, 70대 50% 이상 나와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이 증상이 있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조직학적 증상이, 조직학적 소견이 보이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증상을 현재 갖고 있느냐예요. 만약에 조직학적 소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 맨날 쓰리고 아파요. 이런 분들 실제로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치료의 대상입니다. 네. 물론 이게 1대1 매칭이 딱 조직학적 소견도 있고 증상도 있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이게 1대1 매칭이 생각보다 안 되는 분들도 많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감사합니다.